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예술과 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예술과 무. 오늘 16번째 어떻게 보면 미학 강좌인데, 저번에 괴테의 색채론을 끝내면서 오늘 16번째. 오늘날 역시 아간베는 대단한 예술의 미학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죠. 예도가 아간베의 책들을 탐독하면서 역시 탁월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라는 그 분야에서 특히 미학 분야를 탁월하게 예도가 강조하듯이 역시 아간베는 대가들을 다룹니다. 특히 칸트와 헤겔과 니체, 하이데거 이 네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져야 되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아간베는 중세의 신학이라든지 고대와 중세의 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문학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위대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그 점에서 예도가 아간벤을 읽고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역시 이 시대의 미학의 어떤 그러한 대가는 아간벤이 아닐까. 지적과는 또 다른 그죠? 방식으로 미학을 이야기하는 탁월한 미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죠? 어떤 학회를 열었는데 그때 아간벤이 젊은 학도로서 그 학회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그는 탁월한 거죠. 탁월한 어떤 그러한 사유를 보이고 다양한 건축과 또한 그 언론,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죠. 역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간벤을 접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대가들 그죠. 이러한 칸트, 헤겔, 그 다음에 니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거장들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아간베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17, 18, 19세기에 프랑스의 문학가들 그죠? 보들레르, 랭보, 그 다음에 스탕달, 또 엄청나게 많은 프랑스 문학가들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미학을 오늘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술과 무라는 제목 어떻게 보면은 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예도는 그걸 유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무슨 한국의 선이라든지 그죠? 종교 쪽에서는 절대무라 그래서 이걸 넘어선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의 개념입니다. 마치 종교 쪽에 있는 자들이 이런 서양의 무를 넘어섰다고 예도를 폭소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해대지만은 언제 한번 이런 서양의 무의 개념과 동양의 어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절대무를 과연 논의를 했을 때 이런 서양의 무를 과연 포괄하고 넘어서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도는 웃고 있습니다. 이 무를 알기 위하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무를 알기 위하여 니체의 허무주의를 통과하고 그죠? 헤겔이 정신현상학의 절대정신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미학 강의에서 자주 말하는 거죠. 그 무의 개념, 자기를 소멸시키는, 자기를 무화시키는 무,
아인 지히 페어 리텐데스라고 하는, 그죠? 이 개념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에 장구한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바로 종교로 가는 그러한, 그죠? 하이데거의 무의 개념을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 성과 불교 뭐 이쪽에서 말하는 이 무의 절대무, 그게 무슨 인간과 관계가 있는지 언제 한번 비판적으로 고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동양의 무의 개념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철학이 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문화의 무의 개념을 포괄하고 넘어서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과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깊은 서구 철학의 이러한 존재와 무의 어떤 니체 이후에 서구 형이상학에 제기된 이런 무의 개념이 과연 이런 것들의 사유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그런 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고찰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철학은 결코, 그죠? 서양 철학은 역사적인 것에서 멈추지 뭐 초역사적인 뭐 이런 쪽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 무의 개념은 예술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니체와 헤겔을 읽은 자로서 예도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동양에서는 대단한 무를 이야기한다고 짓거리고 있지만은 예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과연 그런 무가 이 세계에 경험될 수 있는 건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는 이 존재를 부정한 무지, 절대무를 인간이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어쨌든 예도의 오늘 예술과 무라는 이 제목에서의 무는 철저히 예술가의 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는 니체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헤겔의 무화시키는 무, 아인 니히티게스, 아인 니히티게스 벨헤스, 지히페어 리텐, 무화시키는 무, 아인 니히티게스, 또 한 개는 아인 니히티게스 벨헤스 지히페어 니히테트, 이 두 개의 헤겔의 개념, 또 넘어서서 니체가 말하는 무의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술가의 예술 세계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분열된 의식입니다. 근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분열됐죠. 분열, 정신분열을 앓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죠? 이러한 헤겔의 분열된 어떤 그런 무와, 그죠? 분열된 의식과 불행한 의식, 그 다음에 광인을 통하여 즐거운 학문에서 말해지고 있는 신죽음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적나라한 십자가, 괴테가 장식한 그 십자가를 적나라한 십자가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 여러분. 그 다음에 무수한 이러한 그 라모의 조카에 나오는 라모의 정신분열을 니체가, 아니 헤겔이 자기의 정신현상학의 이중적 의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분석하는 그 부분,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종교보다는요 예술에서 경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마지막 단계요, 최종 단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종교가 주는 그런 경험들은
이 모든 문화의 풍성함을 삭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문화를 통과한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철학자도 오늘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비역사적 세계의 상황을 철학자가 이야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겠죠. 종교로 직접 가는 그러한 무에 대한 토론은 예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의 문화를 분석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종교의 진리로 물을 갖고 간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겠죠. 예도 TV의 독자를 예도가 무슨 도 닦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인문학입니다. 인간학이고, 이 인간학은 인간학의 매력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역사성 안에서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물은 역시 예술가의 무의 체험과 동일한 거라고 예도는 감히 확실합니다. 이런 무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무지만은, 예술가의 체험적 무는 새로운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무의 개념이겠죠. 그런 무를 예도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적 락강 그 다음에 푸코, 니체를 따라가는 들레즈, 그 이외에 무수한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 서 있는 철학자들은 이런 무를 이야기합니다. 니체를 따라서, 니체가 가르쳐준, 그죠? 국가에서 플라톤이 시를 철학과 대립시키면서 국가 배후로 추방시켰죠. 그러면서 시인들이 철학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 중에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단어들을 언급합니다. 특히 철학자들은 시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야. 철학자들은 제우스의 쫄병들이다. 제우스의 쫄병들이고 수다스러운 인간들이고, 또 뭐라 그러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가에서 플라톤은 시인들의 어떤 그러한 철학과 시를 대비시켜서 예술은 감각적인 거에 의존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누스, 신적 이성에 의한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시인들을 국가의 외부로 추방한 이후에 마침내 헤겔은 미학 강의와, 그죠?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의 절대정신 부분에서, 예술을 다루는 부분에서 오늘날의 예술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가 퇴폐된 것이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그죠? 예술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더불어서 자기의 책을 시작하죠. 이 두 번째 추방령이 헤겔에게서 나타나고, 세 번째 추방령은 어떻게 보면 헤겔 이후에 하이데거가 자기의 어떤 그 숲길과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듯이, 과연 예술 작품 안에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진리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러면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견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연 헤겔과 하이데거는 예술의 어떤 그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술의 어떤 그러한 작품의 스스로의 극복을 통한
그죠? 예술 세계의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미학 강자와 해겔의 미학 강자와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의 근원을 읽어본 자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예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추방했던 그러한 시대에도 그죠? 예술은 스스로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티 안에 새로운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예술을 대변하는 예술의 철학자였죠.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만큼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변호했던 자가 없으며 심지어 이러한 미학적 판단을 니체의 미학적 판단을 부인하고 예술가들만의 예술을 주장했던 그러한 예술을 변호했던 자도 니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니체만이 오히려 오직 근대성의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예술의 퇴폐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다 그러면 이런 미학적 판단이 대중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술보다는 오히려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예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술은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술은 그죠? 무의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의 무의 개념을 가장 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의 담론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 언제나 무를 지향하는 자들입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칸트가 자기의 예술 작품에서 그죠?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 작품을 자연에 대한 미학으로 간주하고 있잖아, 그죠? 그때만 해도 이 미학적 판단이 좋은 취미와 나쁜 취미를 갈라내는 그러한 예술 작품의 비교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비평가들이 미학적 판단을 통하여 예술 작품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술 작품의 운명은 마침내 해겔로 넘어오면서 문화의 저변에 그죠? 문화의 퇴폐와 더불어서 그러한 해겔은 이런 겁니다. 예술 작품이 절대 정신 안에서 그죠? 이러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전에 고대와 중세의 예술은, 특히 고대의 예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예술들은 예술 작품의 형식과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은 언제나 일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일치 안에서 관람자는 언제나 이러한 예술의 직접적 신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파괴되면서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는 예술의 형식과 창조는 그죠? 언제나 미학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술가의 내용, 예술 형식 안에 포함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가 그죠? 전부 다가 삭제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학적 판단은 언제나 이러한 예술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만 이성적
판단 아래에 놓여질 수 있고 이성적 비평 아래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무화되고 언제나 예술 형식과 예술의 창조와 예술 형식만을 기준으로 해서 비평의 어떤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술은 언제나 이제는 내용 없는, 그죠? 내용 없는 그러한 형식이라든지 내용 없는 창조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술 자체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술이 내용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술은 언제나 예술가의 어떤 그러한 예술 세계를 제대로, 그죠? 제대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는 언제나 예술의 형식 안에서, 그죠? 형식 안에서 그 예술의 내용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무화시키면서 무의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연 예술가의 예술적 사유를 견뎌낼 수 있는 예술가의 육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술가의 육체는 언제나 예술의, 그죠? 예술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예술가의 사유에 의해서 언제나 예술가의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자. 무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죠? 이때부터 내용을 중요시하는 예술가는 언제나 하수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술가는 자신의 독자적인 예술의 세계를 갖고 있고 이 예술의 세계는 예술가의 화폭에 옮겨진 그 작품의 구체화된 그 내용은 언제나 예술가의 그러한 세계에서 나오는 예술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유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작품의 내용을 언제나 초월해 있는 자예요. 그 초월에 의해서만이 그는 비로소 예술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유명한 보들레르의 르성스 드 리얼이라고 하는, 리레가요, 리얼입니다. 웃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여기서 예술가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술가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타자가 되어야 되고 그 타자를 긍정하면서 언제나 그 이중성 한가운데서 웃음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 표현했던 그 예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웃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예술가라 그랬거든요. 웃음의 본질은 오로지 예술가만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계의 현실을 이중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언제나, 그죠? 예술은 언제나 이러한 이중성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일수록 자기의 예술 작품의 내용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언제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술 세계의 사유의 내용과 결코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표현한 그 작품의 내용을 부정하고, 그죠? 그 자기의 창조적 형식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향하여
초월해 간다는, 이 초월 위에서 예술가는 웃음을 짓고 있는 자라는 거. 이 보들레르의 이 웃음의 본질은 그죠. 아감벤도 주장하지만 독특한 어떤 그러한 미학적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인 자신만의 창조적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창조적 형식에 따라서 시 비평가들이 비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의 내용은 결코 그 예술가를, 시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는 뜯어 고치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뜯어 고치지만 그 내용에, 표현된 내용에 결코 만족하지 못해. 그는 언제나 무의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시인은 그죠? 그 다른, 그 구체화된 표현의 다른 배후에 숨어져 있는, 그죠? 시의 난간에 숨어져 있는, 시의 행간에 숨어져 있는 아직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공간, 무의 공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예술가는 언제나 무의 공간을 지향하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그러한 사유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예술가들이에요. 이 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예도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화된 내용을 언제나 초월하여, 그죠? 그 표현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자신의 창조적 형식 안에서 사유될 수 있는 무한정의 무의 공간을 예술가들은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의 대가들은 그 고뇌 때문에, 그죠? 그 무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기표의 놀이 때문에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그는 언제나 자기의 육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해도 그는 그 번뇌를 그 육체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에너지를 예술가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은 이 작품, 이 강좌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술과 무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술가는 결코 현실성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창조는 언제나 비얼클리히카이트, 레알리테트, 이 두 개의 현실성을 나타내는 독일어의 이 단어들을 넘어서서, 그죠? 자신의 예술 작품의 창조적 형식 안에서 이 현실성을 새롭게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표현을 할 때에 이 현실성과의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표현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무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 표현은, 그 현실성은 예술가의 각각의 창조 형식 안에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무한대의 표현 가능성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대가들은 헤겔은 뭐라 그랬어? 예술의 운명은 예술이 스스로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극복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파괴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독특한 표현이죠. 파괴하면서 모든 현실성을 무화시키면서 그 무화를 통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그러나 창조된 그 작품을 또 한 번
부정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끊임없는 무한대의 창조의 형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도 정체되면서 정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웃는 자가 아니라 그는 부정하면서 웃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정신분열적 이중성은 예술가들이 가장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감벤의 말입니다. 예술가들은 신은 죽었다라는 거는 성직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니체가 광인을 통하여 들려주는 신죽음에 대한 선언은 예술가들은 바로 이해해버려요. 이 개념은. 예술가들은 이거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적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시인도 그렇고 예술가는 시인과 그림 그리는 자가 대표적이잖아, 그죠? 예술가와 시인의 어떤 그러한 철학과 비교해서 예술가들 중에서 시와 그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철학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언젠가 예도가 또 강좌를 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신의 시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그 모든 예술가는 자기만의 창조 형식이 있어요. 그 창조 형식은 플라톤의 에이도스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 형식은 변화가 가능하지만 형식 자체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스스로의 구체화된 내용이 만족스러워서 웃는 예술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술가의 웃음이 아니야. 예술가는 언제나 표현된 것을 부정하면서 웃는 자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보들레르가 자신의 웃음의 본질이라는 그 짧은 책, 그 짧은 내용에서, 그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예술가의 웃음은 존재를 부정하는 웃음입니다. 언제나 존재와 무의 경계에서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타자로 머물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술가입니다. 이것은 헤겔의 영향이 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날 이것을 지향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술의 어떤 그러한 문은, 예술과 문은, 그죠? 아주 가까이에 놓여 있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패밀리 시미렐리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유사성이 예술과 무에서 오늘날 이야기되는 거는 사실은 니체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니체가 철학의 이러한 엄청난 진리의 왕국을 해체할 때에 니체는 어디에 의존했는가 하면은 니체는 예술에 의존해서 디오니소스는 예술가예요, 여러분. 디오니소스에게 의존해서 철학의 진리의 왕국을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이후에 프랑스의 문학 안에서의 예술가들 역시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낭만주의자,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자들 있죠. 쉘링, 헤겔, 그 다음에 괴테도 출발점으로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도가 자주 설명은 안 했지만은 쉘링과 그 다음에 누구야, 헤르더와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살았던 무수한 낭만주의 철학자들 있죠. 그 중에서 예도가 소개 안 한 자가 있어요.
슐레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슐레겔은 특히 미학 분야에서 엄청 많은 글을 쓴 자예요. 슐레겔을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면서 웃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슐레겔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예술의 어떤 그 미학적인 표현들을 또한 헤겔 역시도 슐레겔을 분석하면서 미학 강의에서 미학을 언급하거든. 그런데 이 낭만주의자들이 언급하는 슐라이어마허와 또 누구야? 슐라이어마허와 그 당시에 그 튜빙겐 대학에서 함께 그죠? 그 낭만주의 세계를 열었던 셸링과 이 슐레겔은 여러분들 이러한 미학의 예술의 이러한 특징을, 이러한 이중적 특징,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극복하는 이러한 예술가들의 표현 형식을 한마디로 독일어로 이로니라고 표현했어. 이로니라는 것은 영어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는 반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로니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언제나 현실성을 부인하면서 예술가들에겐 실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에게서 실제가 있다면 그거는 무의 실제야. 예술가들은 언제나 현실성을 초월하는 자들이에요. 초월하여 그 현실성을 자신만의 창조적 형식 안에 가두어서 그 현실성을 재창조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현실성을 언제나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실제를 파괴하는 그러한 물을 지향하는 허무주의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술가는 언제나 허무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허무주의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허무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지금 내 눈가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계의 사물들에 대하여 예술가는 언제나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 부정 안에서 자기가 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타자성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성을 부정할 때에 그는 언제나 무의 공간 안에서 현실성을 무화시키는 전문가가 바로 예술가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가일수록 시인은 자신이 써놓은 시의 행간 속에서 이거는 제가 아감벤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감벤이 썼던 행간이라는 작품 있잖아. 이야, 정말 탁월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간은 공간이 있어요? 없잖아. 행간은 무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죠? 행간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예술가도 단순히 추측만 할 수 있어. 자신의 예술 세계는 언제나 자신이 써놓은 작품을 또 부정하고 초월하면서 웃는 자야. 그래서 그는 행간의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기록하는 자입니다. 이 점에서 예술가는 물을 창조하는 자지만 그 물을 언제나 다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자야. 그런데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술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가예요, 여러분. 자기가 써놓은 글에 만족하면서 웃는 자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맞잖아, 얘도 말이. 자기가 그린 그림은 끊임없이 불만인 거야. 별 수 없이 내놓는 게 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예술가의 창조 형식과 예술 작품은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이 괴리로부터 나오는 그 번뇌와 고민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의 번뇌에 버금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뭐 예술가들이 뭐 예술랑 또 뭐 이래 또 생각하는 인간들이 또 있다니까. 참 이 인문학의 소양의 부재는 정말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이 사유는 쉽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고뇌는요, 결코 자기 작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시인은 행간으로 가는 거고, 예술가는, 미술가는 자기 그림의 빈 여백을 언제나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다르게 표현되면 어떨까 이러면서 일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고뇌하다가 죽는 게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언제나 존재를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말하는 무는 이런 무라고. 이런 무인데 이게 무슨 돌을 닦는 무, 아이고, 이런 걸 갖고 나는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예도는 예도는 인문학자지 결코 무슨 종교를 바로 얘기해서 종교를 설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도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도입니다. 오늘 16번째 미학 강좌. 참 우리 김연아 선생님 같은 그런 시인이 또 들으니까 예도가 또 새로운 또 창조가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는 그런 무라고, 여러분. 그런 무. 예술가는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언제나 무의 공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자요. 그 창조된 것에 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또 부정해서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자고, 그것을 또 부정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끊임없이 부정하는 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앞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니체로부터 이미 기획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데리다의 차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언제나, 여러분, 그죠? 해석된 거다. 그 해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반복에 의해서, 뭐 들레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반복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새로운 무의 공간으로서 부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들은 언제나 부정하면서 말하는 자야. 네기렌데스, 네기렌트 자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언제나 말하면서 창조하는 자야. 그러나 그 창조의 의미가 고정되려고 할 때 그것을 비웃고 웃으면서 현실성을 넘어서서, 그죠? 현실성을 새롭게 부정해서 창조하면 또 다른 현실성이 되잖아. 그 현실성을 또 넘어서서, 그죠? 그걸 넘어서면서 웃으면서 고뇌하고, 그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언제나 타자로서 머물러 있는 자, 자기 스스로에게 타자로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가 예술가입니다. 예도는 예술도 안 하면서 왜 예술가를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철학자도 엄청나게 깊이 있는 사유를 하다 보면 이놈의 몸에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동일한 예술가의 고뇌를
맛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철학자로서의 또 다른 고민이 또 있겠죠. 이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대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괜히 니체가 아니고, 괜히 칸트가 아니고, 그죠? 괜히 하이데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이 실제와의 깊은 고뇌 속에서 이 역사성 안에서 역사의 변경에 서서, 그죠?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면서 이 현실 세계를 언제나 고뇌하며 새롭게 해석하려고 고투했던 그런 아방가르드들이 바로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는 드디어 이제 아감벤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는 내용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감벤 책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거를 예술가들이, 잡았는데, 다 칸트 해겔이고, 이놈의 읽으려 그러면, 오히려, 예도가 1차자로 가르치는 것, 예도가 이거 직접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놈의 갑자기,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거를 풀어제치고, 갑자기 프랑스의 문인의 대가들, 시인들을 막 풀어제치고, 중세의 신학을 막 풀어제치면서 갑자기 지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이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도는 행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도 TV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서, 그죠? 정말 인문학을 사랑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도 TV에 모여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그러한 시대에, 그죠? 참 내가 자본주의는까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구글을 깔 수가 없어, 여러분. 예도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어떤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강좌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어떤 이러한 공간은, 그죠? 우리가 마음껏, 그죠? 마음껏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술가들이 니체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건, 칸트만 있었다면 여러분 언제나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비평가와 관람자를 생각하는 예술만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신학에서 말하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자연의 아름다움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 나타나면서 예술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참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이 니체에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감벤은 자기 작품 내용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을 내면서 예술가는 내용 없는 인간이다. 그 의미가 뭐겠어? 이제 들어오죠. 예술가는, 여러분, 그죠? 예술가는 그 내용을 언제나 부정하는 자예요. 자기 작품의 내용으로서 그려진 자기 작품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초월해 있는 자요. 그 작품을, 내용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형식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내용을 새롭게 써넣는 자. 이러한 내용 없는 인간. 내용으로 확정된 것들을 언제나 넘어서서 그거를 초월하면서 웃을 수 있는, 보들레르의 웃음을 즐길 수 있는 인간. 그러면서 그 파괴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간벤 대단하게 빠졌어. 처음에는 뭐 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남의 얘기 갖다가 또 얘기하네. 지적처럼 이랬는데, 읽어보면서 이 대가들을 언급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 없는 이 인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초월하고 그걸 부정하면서 타자로 머무르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작품을 창조하면서 그 창조를 다시 파괴하면서 거기서 변증법에서 나타나는 파괴와 건설 사이에 있는 이 무의 공간을, 그죠? 그 무의 공간 때문에 예술가의 육체는 언제나, 그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와 같이 고뇌에 빠진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예술가는 언제나 그래서 정신분열에 걸린 자요. 헤겔이 표현했던 불행한 의식에 빠져서 언제나, 그죠?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며 타자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들, 용기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하여 그러한 이놈은 모기가 또 이 예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기가 그런 관점에서 누구야? 아간베는 예술가를 내용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도의 코멘타리를 달겠습니다. 이러한 헤겔이 말하는 무화시키는 자기를 파괴하는 무,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주체, 그죠? ein sich vernichtendes Subjekt, 그가 바로 예술가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실제를 해석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술가는 이러한 인간이 실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식을 인간들에게 앞서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자들입니다. 그 점에서 예술가는 가장 광기에 어린 정신분열을 이해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광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왜 광인이에요? 존재와 무의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존재를 언제나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현실성을 언제나 넘어서서, 그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웃음을 짓지 않는 게 예술가예요. 만족하는 자는 뭐예요? 만족하는 자는 하수지 뭐. 만족했다. 아침에 일나면 뭐예요?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영원한 노마드. 이건 들레즈식, 예도가 들레즈적으로 이야기해 본 거야. 영원한 현실에 이 실제 리얼리티, 영어로 비얼클리히카이트를 언제나 안주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비얼클리히카이트의 너머에 있는 그러한 무의 공간을 찾아서 언제나 유랑하는 그런 노마드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그죠? 이 세계의 인간의 표현의 형식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예술가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존재보다는 물을 사랑하는 자, 그죠? 그래서 존재와 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자, 거기에서 그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내용 없는 인간, 물을 사랑하는 인간, 그죠? 그러나 그 내용을 언제나 스스로 차연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 데리다와 들레주와 모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의 앞서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했던 예술가들의 예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바로 예술가입니다. 오늘 상당히 덥네요. 그죠? 오늘 아름다운 산책길에서 예술가에 대한 미학 강좌 약간의 예찬이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